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이번 총선 구도가 어떻게 짜여질지가 최대 관심사였는데요. 최근 움직임을 보면 크게 세 갈래로 나뉠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국민의힘, 이재명 대표를 선두로 한 민주당, 그리고 윤석열도 싫다 이재명도 안 된다의 제3세력. 과연 어느 쪽에 국민의 마음이 쏠릴지 궁금한데요. 다만 걱정되는 것은 제3세력의 등장이 윤석열 정부 심판이라고 하는 이번 총선의 의미를 퇴색시키지 않을까 하는 점입니다. 국민을 무시하고 정치가 아무렇게나 해도 되는 그런 식으로 해도 선거를 앞두고 대충 포장만 잘하고 여론을 움직이면 됐던 선거, 그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최대 적이라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할 이유입니다.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출발합니다. 우리는 이상한 사람 몇몇이 이상한 짓을 한다고 흔들릴 정도의 관계가 아닙니다. 왜? 내가 이상하니? 아니야. 이상한 사람이 이상한 짓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것 먼저가 저는 눈에 들어왔고요. 충성맹세 초지일관 특검 시기 횡설수설 형도 가면 나도 간다. 빈지라, 너 어디 아픈 거니? 아까도 들어봤는데 그냥 막 갖다 맞추려고 막 뭐 이렇게 뭐 동료심이라 갖다 붙이고 이상한 짓 한데 뭐 내가 당한 것처럼 어떻게 해가지고 뭐 그렇게 맞춰 불안해가지고 말을 듣는데 본인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저렇게 횡설수설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왜? 나만 갖고 그래. 예, 우리 상강틀님이 만든 정어리 만평 2탄을 보셨습니다. 어제 1탄 반응이 아주 좋았는데 김유정 의원님 참 재밌죠? 어떻게 잘 만드셨대요. 아주 보통 솜씨가 아니세요. 대단하십니다, 진짜. 몇 개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하나하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실 네 분 패널 먼저 소개해드리죠. 김유정 전 민주당 의원,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소장, 정기남 조선대 개공교수, 김종욱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김종욱 교수님, 출판 기념회 잘 끝났습니까? 뭐 앵커님이 보내주신 축하 영상 때문에 예. 어제 대박이 났습니다. 그래요? 독도경비대 그 얘기가 예. 회자가 됐어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독도 경비대 출신이니까 독도 잘 지킬 거다. 독도에 출마하십니까? 은평 의뢰 출마합니다. 예. 독도는 선거구에 포함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거기 나오면 무조건 당선될 텐데요. 독도에. 어디에 출마한다 막 이런 이야기 하는 거는 괜찮나요? 안 괜찮아도 지금 예비 후보니까 무조건 해야 돼요. 네, 그래요? 본인을 알려야죠. 현역 의원이 강병원이고요. 네. 경쟁자가 김우영. 진진하네. 감사합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김유정 의원님하고 정기남 교수님은 아직은 이제 마음을 안정하신 것 같고, 김종욱 교수님하고 이은영 소장님은 지역구를 지금 정하신 것 같은데, 이은영 네. 소장님은 어느 쪽이죠? 저는 의왕 과천지요. 의왕 과천. 예. 출판 기념회 잘했습니다. 잘하셨고, 네. 예. 저도 영상을 좀 부탁을 드렸어야 했는데. 뭐 부탁을 안 해서 이 다음에 네. 하실 때 혹시라도 도움이 되면 당연히 됐죠. 개소식 때? 네. 개소식 때. 다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참 댓글마당 활발하게 댓글들을 보내주셨는데요.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백운기의 정치 1번지입니다. 정어리TV는 여러분이 주인이시고요. 댓글 많이 참여해 주시고, 댓글 올려주신 분들 저희가 선정해서 선물 드리고 있는데, 디어루시에서 나오는 클렌징 폼, 그리고 최근 21도 한라사님이 기류의 김대중 영화 보시라고 영화표 36장입니다. 2장씩 드립니다. 한 분한테. 그러니까 댓글 당첨이 되신 분들 나는 영화표 보내주세요 하고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영화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소개해드리는 분들은 다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이니까 나는 영화표, 나는 클렌징 폼 얘기하시면 골라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전에 들어온 것 중에서 몇 가지 골라봤습니다. 꼭 좋아서만 고른 게 아니고
그동안 받으신 분들은 좀 빼고 그렇게 한 거니까 이해해 주십시오. 써니님, 기류의 김대중 저도 보고 싶네요. 앵커님이 안 읽어주시더라도 티켓팅해서 꼭 볼래요. 한라사님, 꾸벅꾸벅 와락와락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써니님께 용화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보스 형님 TV 아이디 쓰시는 분께서 계속 오늘 백운기 앵커 목도리 색깔 맞추기 하자 막 이런 식으로 하셨는데, 예, 보시다시피 오늘은 핑크색을 찾습니다. 그리고 뭐 목도리 어떻게 하면 사야 되냐 이런 글도 막 보내주시는데, 이거요 저 싼 겁니다. 싼 거. 굿즈를 만드셔야겠는데요, 이제. 글쎄요, 지금 오늘도 여러분들이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네. 예, 쇼핑몰 열어달라. 굿즈를 만드셔. 정어리 목도리. TV도 이제 쇼핑몰 만들어달라. 또 하루에 정어리 100마리씩 사자. 정어리를 팔지는 않습니다만. 예, 경주 최씨님 소병률 RYUL 쓰셨는데 소병열님일까요? 률님일까요? 렬이라고 생각합니다. 렬. 예. 소병열님. 저희가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곧 좋은 소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쇼핑몰을 만든다면 이름은 정어리몰로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원칙은 상생으로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생산자들도 아주 좋은 혜택을 보고 우리 소비자들도 좋게 살 수 있는 그야말로 최고의 마당을 한번 만들어 볼 생각이니까요. 여러분 기다려 주시고, 참 또 강덕수님께서요 예쁜 매듭을 열 몇 개를 보내주셨어요. 핸드폰 고리로 쓸 수 있는 예쁜 건데 제가 오늘 못 보여드리는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애청자님들한테 드리라고 보내주셨는데 제가 이건 너무 귀한 거라서 좀 특별한 행사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수 형님 TV가 또 이런 글도 주셨어요. 밥 없이는 살아도 정어리 TV 없이는 못 살아.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금예님, 백운기 앵커님 건강하십시오. 80 할머니입니다. 아이고야. 할머니가 먼저 건강하셔야죠. 이금예 할머님 감사합니다. 클렌징 폼 보내드릴까요? 클렌징 폼 바르시고 더 고와지시기 바랍니다. 달보드레님 처음으로 참석해봅니다. 환영합니다. 앞으로 계속 댓글마당 참석해 주시고요. 양정민님, 태국 치앙마이에 삽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 백운기의 정치 1번지로 시작합니다. 반갑습니다. 사와디캅. 양정민님, 태국 치앙마이. 태국이 2시간 차이니까 이제 9시 8분 하루를 시작하는 시간인데 이렇게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어리 절찬리 모집 중. 아이디가 이렇습니다. 정어리 절찬리 모집 중. 아, 울산에 사신가 봐요. 울산은 춥네요. 눈을 보기 힘든 도시. 아까 부산이데이님도 부산은 눈이 안 온다고 그러시던데, 정어리 절찬리 모집 중님이 조떼꾸 알라뷰.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아이러뷰 그런 뜻이죠. 조떼꾸 알라뷰. 딱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정어리 절찬리 모집 중님을 우리 백운기의 정어리TV 홍보대사로 임명하겠습니다. 감사드리고요. 한 번만 더 소개할게요. 로보트리님, 세상이 백운기의 정치 1번지 댓글마당 같기만 하여라. 그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백운기의 정치 1번지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총선은 이제 신당이 무조건 만들어지죠. 이준석 신당. 그리고 이제 이낙연 전 대표도 11일 탈당하고 신당을 만든다고 일정까지 밝혔는데, 오늘 신당 하는 세력들이 모인다고 해요. 양향자 의원 출판 기념회에 참석을 하는 것 같은데, 이준석, 이낙연, 양향자, 금태섭 이렇게 이제 한 자리에 모이면 흔히 말하는 빅텐트가 꾸려질 것인가, 이게 궁금하지요. 여야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먼저 여당부터 봅시다. 일단 이준석계가 빠져나갔고 허은하 의원이 탈당을 했는데, 이상민 의원이
국민의힘에 입당했습니다. 이건 또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변수가 있을지 한번 살펴볼 텐데 이상민 의원 지난번에 민주당을 탈당해서 이낙연 전 대표도 만났죠. 그래서 신당으로 가나 했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또 만나더라고요. 그 다음날 곧바로 국민의힘에 입당했습니다. 이상민 의원 얘기를 먼저 들어보죠. 그동안 제가 민주당에 있다 보니까 애써 그냥 파란색으로 다 일색을 하다 보니까 빨간색을 매는 건 금기 사항이었습니다. 이걸 허물고 사실은 소통하고 융합하고 해야 되는데 저 자신부터 정치한다고 하면서 경계를 놓고 담벼락을 놓고 한 위원장님에 대해서는 그동안 민주당의 일부 의원들하고 설전을 벌이면서 별로 좋은 인상이 아니었습니다. 부정적 이미지를 갖고 있었지만 엊그제 한 위원장님께서 귀한 시간 내주셔서 사실 식사도 거의 못할 정도로 대화를 나눴는데 정말 저는 공감을 넘어서서 의기투합했습니다. 네, 이상민 의원님께서는 오늘 예, 자, 민주당에서 바른 소리하고 그런 것까지는 좋았는데 이제 국민의힘으로 가면서 도대체 뭐냐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김유정 의원, 이상민 의원의 행보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매우 실망스럽죠. 그동안 이상민 의원이 해왔던 이야기들이 전부 이제 자기 부정하는 셈이 되고 말았어요. 당내에서 비판 목소리를 내고 쓴소리하고 그런 얘기들을 했을 때 이제 많은 당내 인사들이 그런 얘기도 했죠. 아니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도 당에 내는 쓴소리만큼 좀 해달라. 그 얘기는 안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 했을 때 뭐 본인이 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본인이 대의 명분을 가지고 어떤 그 정치적 명분을 가지고 했던 것이 아니고 결국에는 국민의힘으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그동안 해왔던 이야기들이 다 그냥 허업이 되고 말았던 거죠. 그럼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제 탈당을 했을 때 신당 정도 가지 않을까. 그러나 국민의힘도 갈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했어요. 김기현 대표 만나고 예. 또 인용환 혁신위원장도 만나고 했었기 때문에 국민의힘 혹은 신당 선택지는 두 군데밖에 없는데 본인이 탈당을 하고 나서는 그런데 결국에는 본인이 국회의장이 꿈이라면서요. 그래서 본인의 어떤 개인의 명예와 일신의 영달을 위해서 5선 의원이면 5선 쌓기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20년 국회의원을 한 것인데 그런데도 또 욕심을 부려서 국민의힘으로 갔다? 그런데 국민의힘이 일당이 될 수 있나요? 100번 양보해서 일당이 된다고 해도 그 안에 모든 국민의힘의 중진 의원들을 물리치고 당신이 국회의장을 할 수를 있나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동안에 해왔던 소위 쓴소리라고 본인이 주장했던 것들이 일시의 어떤 정치적 욕심, 명예욕 이거에 다 묻혀버려서 비판받을 수 없겠다. 비판받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망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밥맛 퇴. 저러니 나이 들면 갈 곳은 하나뿐. 이거 뭐 제가 소개는 했습니다만 이렇게 특정 비판은 좀 곤란하고요. 아, 그런데 그저 철새요. 실망이다. 글이 많이 올라옵니다만 정의람 교수님. 이상민 의원이 그 전에도 자유선진당인가? 그렇습니다. 보수정당일 때. 보수정당이죠. 이해창 그 총재가 이끈 대표가 예, 이끈 예. 자유선진당에 입당한 적이 있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은 정치를 어떻게 생각하는 걸까? 그거 좀 궁금해요. 뭐 정치를 그냥 자기 어떤 하고 싶은 대로 또 지역에서 현역 의원을 한번 경험한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정치적 선택을 하든지 이 사람이 나를 믿고 따라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유권자나 어떤 그 국민에 대해서 당원들에 대해서 대단히 좀 이렇게 소유 개념이랄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예. 대표적으로 이상민 의원은 뭐 안타깝지만 사실 좀 이게 이 장애가 있으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지역구 활동도 활발하게 하기 좀 어려운 분이십니다. 휠체어에 타고 다니시기 때문에 주로 중앙정치와 언론을 통해서 본인의 인지도를 높이고 또 본인의 어떤 정치적 입장을 밝히는 그런 정치에 좀 익숙하신 분인데 실제로 열린우리당 창당할 때 열린우리당, 그 다음에 나중에 18대 공천을 못 받자 자유선진당으로, 그 다음에 이제 민주통합당으로 왔다가 이번에 이제 국민의힘으로 가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동안 당내에서 해왔던 여러 가지 당내의 어떤 쓴소리, 비판, 이게 굉장히 이제 의미 없어져 버린 결과가 됐다.
오로지 그 유일하게 그 선택이라고 한다면 다음 국회의장이 어떤 세력과 함께 해야 내가 국회의장에 도전할 가능성이 1%라도 높으냐. 여기에 모든 걸 초점을 맞췄다고 밖에는 볼 수 없다. 제가 이제 얼마 전 이 이상민 의원이 탈당설이 돌 때, 뭐, 쪽집게여서가 아니라 반드시 이상민 의원은 민주당 내에서 공천이 어렵다고 보고 본인이 국회의장 하는데 1%라도 가능성이 높은 국민의힘을 선택할 거다라고 제가 예측한 바 있어요. 씁쓸하지만 그 예측이 맞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그 말은 뭐냐면 이상민 의원이 지금 움직이는 그 행보가 어떤 명분, 그다음 또 새로운 어떤 세력, 또 윤석열 정부 심판에 대한 문제 제기, 당내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 이런 것들 온통 그동안의 얘기들은 수식에 불과했던 것이고 오로지 본인의 정치적 생명을 연장시키고 본인의 어떤 명예를 충족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당적을 활용했다. 한 모습의 결과다. 뭐 어제 뭐 당당하게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고 그랬는데 정말 충고하고 싶은 부분은 혹시라도 자기 살려고 하다가 결국 자기 무덤을 파는 것은 아닌지 그런 우를 범한 건 아닌지 뭐 저는 그런 좀 충고를 하고 싶고요. 자, 그런데 이제 떠났습니다. 이상민 의원의 본질이 그대로 드러났어요. 뭐 저는 뭐 그래서 이상민 의원에 대해서 더 이상 뭐 욕이나 비판도 별로 하고 싶지 않다라는 게 좀 솔직한 생각입니다. 근데요, 국회의장 뭐 마음대로 됩니까? 대체로 보면 국회의장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표를 얻기 위한 수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역에서도 국회의장 하나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면서 당선시켜달라고 하는 얘기지 국회의장 뭐 이미 서구에서 박병석 의장이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예. 대전에서 뭐 또 못 나오려는 법은 없습니다만 다음 총선에서 아마 그렇게 따지면 한 대여섯 명의 국회의장 후보가 나올 거예요.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만났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어떤 언변이라든지 어떤 조건에 넘어갔다기보다는 이미 국민의힘에 입당하기로 마음을 딱 먹은 상태였는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나서 그냥 자리 깔아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상민 의원님의 고뇌와 용기를 존경합니다. 지금의 민주당이 과거 민주당과 달리 개딸 전체주의가 주류가 되어버렸고 그래서 이 나라와 동료 시민들의 삶과 미래를 위협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 그것을 막기 위해서 용기를 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불굴의 정신력에서 이상민 의원님과 공통점을 가진 프랭클린 루즈벨트의 말입니다. 단순히 다선 의원 한 명이 당을 옮긴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이상민 의원님과 함께 길을 만들겠습니다. 아유, 말 좀 천천히 했으면 좋겠어요. 자, 이은영 소장님. 네. 고뇌와 용기라고 했는데 결국은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 얘기를 들어보면 왜 이상민 의원을 데리고 왔는가를 좀 느낄 수 있죠. 그러니까 이상민 의원이 민주당에 있다가 왔다. 그리고 민주당을 공격한다. 그러니 민주당은 잘못됐다. 이제 이런 쪽으로 접근하기 위한 계산 아니겠어요?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보이고 어쨌든 저 말에 보면 프랭크 루즈벨트라고 이렇게 칭송을 하잖아요. 근데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의 사람으로 민주당을 공격한다. 그리고 저 말 안에 보면 개딸과 전체주의라는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당의 비대위원장이 상대 당을 향해서 개딸과 전체주의 당이라고 이야기하고 동료 시민들은 또 거기에는 뭐 반대할 것이다. 이렇게 구분을 해갖고 갈라치기를 하는 거는 적절한 언행이 아닌데 계속 저런 식으로 그 야당 정치적 파트너를 어떻게 개딸과 전체주의라고 이렇게 표현하는지 그 반국가 세력하고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 예. 그래요. 김정욱 교수님. 한동훈 비대위원장 처음에 정치 시작하는 변 이야기할 때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그냥 무조건 전쟁이다 이런 생각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야말로 변이었죠. 토해내는 얘기가 변 같은 얘기만 한 거죠. 그러니까 비대위라고 하는 게 국민의힘이 국민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니까 비상한 대책을 통해서 혁신하고 변화하자라고 하는 위원장이 앉아가지고 하는 얘기가 국민의힘이 이런 상황에 봉착하게 된 게 이재명 당대표 탓이야. 민주당 탓이야. 개딸 전체주의 탓이야. 이런 얘기를 하면서 또 보니까 이분이 미국 대통령 선거에 나오시려고 하나. 미국 얘기만 하고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의 삶의 문제를 어떻게 잘할 것인가가 정치의 본령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땐 왜 나왔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다가 저는 또 이상민 의원은 좀 철새한테도 미안해요. 철새는 떠나는 데는 예를 들어 이유가 있잖아요. 타당한. 그냥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아니 그 지역에서 잘하셨으면 그 지역에 있는 당원들이 이분을 왜 싫어하겠습니까? 여론조사하면 왜 3등을 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분에 대해서 고뇌와 용기? 아니 그 지역에서 5선 넘게 하시는 이런 분이 3위를 할 정도라면 지역에서 어떤 역할을 하셨는지 확인이 되는 거라면 이분의 행위는 고뇌와 용기가 아니라 처절한 생존의 몸부림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랬더니 그런 얘기 해주니까 또 감사하게도 또 뭐 의기투합을 했다고 또 이상민 의원은. 참 제가 볼 땐 쓴소리는 입당을 위한 국민의힘 입당을 위한 투쟁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저보다 나이가 좀 많으십니다만 애처롭습니다. 그래서 조금 보태면 민주당을 향해서 개딸 전체주의 하면서 굉장히 비판을 많이 했었잖아요. 그런데 용산 전체주의는 괜찮은 모양입니다. 국민의힘은 괜찮은 모양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굉장히 실망했던 거는 그러면 호랑이를 잡으러 들어간다고 했는데 호랑이가 누군가요? 잡을 수는 있나요? 잡을 의지는 있나요? 그게 저는 참 의아했어요. 어떤 얘기를 듣고 그랬냐면은 자 그러면은 국민의힘 들어가서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민주당에 있을 때 같이 공동 발의하고 다 예. 찬성표 눌렀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당론에 따르겠다고 네. 해요.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 정말 실망을 했습니다. 왜냐면은 가서 호랑이 잡으려면 신용이라도 해야 되는데 가자마자 입당 하루 그냥 들어가자마자 당론에 따르겠다는 얘기가 어떻게 나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이 호랑이 잡기는커녕 정말 본인이 입도 뻥끗 못하겠구나 그런 생각했고요. 그런데 무슨 대전 선거 판세에 무슨 영향을 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하고요. 특히 이 지역이 유성이잖아요. 거기 박사들 많이 있는 곳 아닙니까? 그런데 이 정권이 R&D 예산 어떻게 했어요? 5조 2천억 깎겠다고 했다가 간신히 민주당이 투쟁해가지고 6천억 정도 올려놓은 건데 그러고 나서 대통령은 또 내가 집권하는 동안에 R&D에서 늘리겠다고 본인이 지금 무슨 일을 해놓고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전혀 모르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거기 가서 지금 어떻게 이상민 의원이 또다시 성공을 꿈꾸는지 전 비현실적이다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한동훈 위원장에 이르러서는 어느 신문의 사설에 이런 얘기도 사설의 칼럼이었던가요? 그냥 한동훈은 X세대 뭐 윤석열이었나 이런 얘기 했는데 저희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냥 젊은 윤석열일 뿐이다 그런 얘기 했었는데 대통령이 싸워라 뭐 장관들 향해서 싸워라 뭘 타파하겠다 척결하겠다 이런 얘기 하는데 거기에 맞춰서 비대위원장이 꿍짝꿍짝 하면서 싸우겠다는 얘기밖에 안 하지 않습니까? 비대위는 반성과 쇄신이 먼저고 국민에게 사과가 먼저여야 되는데 그런 거 전혀 하지 않고 그냥 홍준표 시장 얘기대로 직할 체제를 이제 이루었으니 싸우자는 얘기밖에 안 하는 것이죠. 김춘초님이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합니다. 20년 동안 민주당에 있으면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배신자입니다. 역사에 남을 것입니다. 경멸합니다. 스파픽스 하이님, 이상민 의원은 명분도 없고 공정 상식도 없고 그저 배지 달려고 하는 목적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투표 잘해야 합니다. 그런 의견 주셨는데요. 저는 이상민 의원의 국민의힘 입당을 보면서 뭐 본인이 자신의 정치적 선택하는 것 뭐라고 하겠습니까만은 다만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내가 왜 정치를 하는가 항상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정치를 하는가.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가는 길은 자라나는 미래 세대에게 어떤 모습일까를 항상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국회의원 5선 정말 적지 않은 선수죠. 5선 초선도 재선도 힘든데 5선까지 하면 그야말로 이제 의회 정치, 의회주의의 어떤 그 최고까지 올라간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가 하는 것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런 기억이 납니다. 우리 정기남 교수도 기억하시겠지만 민주당의 조순영 의원이 계셨어요. 네. 조윤영 의원의 동생, 조병옥 박사 아드님이시죠. 그렇죠. 미스터 쓴소리. 미스터 쓴소리. 예. 그분이 정말 옳은 말도 많이 하시고 또 그분 훌륭한 게 국회 도서관을 가장 많이 이용한 분이기도 그렇죠. 했어요.
근데 그분도 이제 5선인가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공천을 이제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자민련을 가요. 네. 제가 그때 인터뷰를 하면서 자꾸 저는 정말 그 비난하려고 한 게 아니고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왜 가셨냐? 당을 바꾸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냐? 그러는데 매우 괴로워하십니다. 그러니까 배지 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바뀌는 걸까요? 근데 그 배지에 대한 욕심, 뭐, 또 이게 사욕이 되는 것 때문에 원래 그러지 않았던 분들도 선수를 거듭할수록 집착하게 되죠. 그런 이제, 그러면서도 명면에 가는 것이고, 그게 정치인들의 역사인데, 저는 그래서 예전에 제 기억이 맞다면은 지금 뭐 휴먼 데이터의 이은영 소장도 계십니다만 좀 당당했으면 좋겠어요. 예. 자신의 정치적 선택이라는 게 얼마나 실존적으로 굉장히 어렵고요. 제가 이제 그제 지금 민주당 내에서 탈당을 고민하고 있는 의원도 한번 만났는데 정말 힘들어하더라고요. 어떤 선택이 옳은 것인지. 근데 제가 이랬어요. 아니 공개적으로 해라. 공개적으로. 그 무슨 의미냐면 유권자들한테 신고했냐. 당신 지역구의 유권자들하고 정말 대화를 나눠봤냐. 유권자들이 뭘 가르치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본 적이 있느냐. 차마 말 못했다 그러더라고요. 또 심지어는 가족들한테도 말 못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실존적인 고민이고 그 정치 선택이 되게 중요할 수 있어요. 그렇게 힘든 결정인데 제 기억에요. 지금 이상민 의원 얘기하다 보니까 대전에 갑자기 생각이 나는 의원이 있는데 예전에 이제 강창희 의원이라고 있었어요. 예. 강창희 의원님은요. 국회의장 했던? 국회의장 예. 의장을 하셨나요? 부의장까지 했나? 뭐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근데 그 강창희 의원님은요. 실제 본인의 정치적 선택을 할 때도요. 유권자들에게 여론을 물었습니다. 내가 탈당하는 게 맞냐? 내가 불출마하는 게 맞냐? 내가 심지어 뭐 어느 당으로 출마하는 게 맞냐까지를 묻는 정도까지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자기의 어떤 정치적 선택에 대해서 투명하게 유권자들한테 자기 지역 구민들에게 신고하고 또 자기의 정치적 철학을 얘기하고 그 선택을 존중하는 저는 그런 정치 문화가 필요하다. 근데 지금 보면 탈당하는 의원들 보면요. 대부분 자기 혼자 결정해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뭐 여러 가지 변명 얘기하고 이상민 의원 지역구에 가서는 의정부를 통해서도 한 번이라도 제가 탈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 또는 제가 국민의힘에 입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 한 번도 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좀 당당한 정치인들의 모습이 필요해 보입니다. 의장을 하셨네요. 보니까. 아니 의장을 했고 아니 제가 참 그 우스운 게 저도 똑같이 지난번에 정기남 교수님처럼 뭐 이야기하는데 강창희 부의장이 됐어요. 그랬더니 의장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의장을 했던가요? 제가 헷갈렸는데 그만큼 존재감이 없잖아요. 왜 나하고 똑같이 부의장을 한 것 같고 의장을 한 것으로 기억을 못했는지. 의장급으로는 안 보이고. 뭐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 저건 좀 헷갈렸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 말씀에 동감하는 게 이상민 의원이 그 지역구에서 5선을 했으면 20년을 의원을 했다는 거잖아요. 실로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탈당하고 국민의힘 입당하는 과정에서 나 뭐 고민했고 쓴소리 했고 국회의장 하고 싶고 이런 얘기는 들어봤지만 내가 20년간 국회의원을 해온 이 대전 유성에서 지역 구민들의 유권자들의 당원들의 뜻을 들어보니 이렇게 얘기합디다. 그런 얘기 한마디가 없어요. 그렇죠. 그런 얘기가 있었고 만약에 유권자들이 원했고 당원들이 원해서 이런 결론을 내리게 됐다면 아마 10분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얘기는 전혀 없고 내도록 민주당 내 비판만 하다가 이제는 후루룩 저쪽으로 건너가면서 국회의장 하고 싶다? 용산 전체주의는 비판 한마디 안 하고 당론에 따른다 이런 얘기를 막 하루아침에 하니까 그냥 어안이 벙벙하고 황당할 따름인 거죠. 그러니까 저는 더 화나는 게요. 비교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국민의힘 보십시오. 당대표를 3개월 만에 날립니다. 그렇죠? 유승민 의원은 아예 못 나왔어요. 나경원 전 의원은 중간에 드랍이 됐어요. 그다음에 같이 소위 후보 단일화를 했던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아니고 아래에 있는 참모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민주당에서요. 소위 원칙과 상식 의원들 별 얘기 다 했어요. 뭐 예를 들면 당에서 뭐 무슨 예를 들면 해당행위라고 처벌받은 적이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그러면서 민주당은 민주주의가 질식할 것 같다고 얘기해요. 질식은 저쪽이 하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적어도 비교를 해야 된다. 우리가 서로 등가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민주주의는 룰과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건데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우리 집이 너무 나빠요라고 계속 얘기하는 저 방식 자체가 무엇을 위한 공격인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전 그래서 좀 상식을 갖고 비판하셔라. 그러면 저 같은 경우도 그런 말씀하시면 그 말 맞습니다. 왜 우리는 안 변할게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도대체가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옹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상민 의원의 선택을 유권자들은 어떻게 판단할지 지켜보도록 하지요. 핸섬한 정어리 아이디 쓰시는 분이요. 어제 친구 셋이 이상민 지역구로 이사 가겠다고 하더군요. 가서 이상민 낙선시키겠다고. 철새가 호랑이를 잡는 건 보지 못했습니다. 철새는 고양이도 못 잡아요. 이상민 의원의 국민의힘 입당 좋게 보는 유권자들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쓴소리가 빛을 발하려면 소신을 지키는 게 매우 중요하죠. 그렇지 않으면 어떤 일을 하기 위한 거칠애, 입칠애라고 그러나요? 그런 것에 불과하지요. 그런데 이제 이상민 의원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민주당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좀 비판적이었던 분들이 있죠. 원칙과 상식 비주류 모임인데 김종민, 이원욱, 윤영찬, 조응천 이렇게 4명이 현재 원칙과 상식이죠. 여기도 지금 탈당할 것 같습니다. 어제 그동안 간절하게 요구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답변을 들은 적이 없다. 소위 말하면 묵살 정치다. 이재명 대표에게 하루의 시간이 남았다. 하루의 시간 동안 저희 요구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라. 그렇지 않으면 저희는 내일 소통관에 설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얘기를 했네요. 오늘 아침에 얘기한 거군요. 근데 지금 이재명 대표 입원 중이라서 하루의 시간 동안 답변할 그런 상황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이은영 소장님. 네. 탈당하겠다는 얘기로 봐야 되겠죠? 예, 이미 지금 이낙연 전 대표가 탈당 스케줄 밝혀놨기 때문에 예. 같이 탈당하는 걸로 볼 수 있는데 지금 이 앞에 이제 계속 많이 이상민 의원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탈당을 했는데 지금 이준석 신당과 합쳐질 거다 이런 이야기는 정치권 주변에 도는데 실제 이제 이상민 의원의 그 경로를 보면은 이 저분과 또 같은 경로를 갈 수도 있다 이렇게도 지금 예측을 좀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어떤 경로를 갈지 왜냐하면 이준석 신당과 이거 합쳤을 때는 지금 함께하는 그 원칙과 상식의 의원들이 경쟁력이 이준석 신당에서 같이 함께하는 사람들과 또 경쟁을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신당과 합쳐지지 않고 이상민 의원과 같은 경로 설정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김종욱 교수님 보시기에 이분들은 떠나려고 마음을 원래 먹었던 것 같습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것 같습니까? 제가 볼 때는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거겠죠. 왜냐하면 정권 심판론이 대단히 높습니다. 실제로 이 당에,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공천을 받을 수만 있다면 굳이 나와야 될 하등의 이유가 없는 분들인 거죠. 근데 두려움이 있는 거겠죠. 이 당에 있어서 본인이 지금까지 해온 발언이나 행동을 보면 당원들에게, 그 지역에 있는 당원들이겠죠. 당원들에게 선택받을 수 있을 것인가의 두려움. 또 하나는 중앙당에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공포스러워하는 것 같은데요. 한 번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는데, 야, 중앙당에서 나를 날리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좀 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저 그런 느낌들을 가지고 끊임없이 나만큼은 적어도 비주류 일부만큼은 어떤 공천의 생존권을 보장해달라는 싸움들을 계속 지금까지 해왔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그 싸움과 관련해서 저는 아직까지 내락을 받지 못하니까 저런 일을 벌인 것 같기도 합니다만 또 하나의 생각은 아까 그 이은영 소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로 직행하는 거 아닌가. 일부는요. 예. 저는 4명이 다 결행할 거라 생각은 좀 안 드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데요. 막 일부라도 한다면 저는 굳이 이준석 제3지대에 가야 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대체적으로 수도권의 어떤 지역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제3지대를 가지고 경쟁력을 갖기는 쉽지 않을 거다. 그렇다면 제일 좋은 방법은 국민의힘으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겠죠. 전 그래서 그런 방식을 선택한다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일들은 쓴소리가 아니다.
자, 그야말로 배지를 위한 생존투쟁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고요. 제가 볼 때는 그럼 나올 때 좀 무슨 얘기를 할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병상에 있는 당대표가 오늘 얘기해서 오늘까지 답이 없으면 내일 탈당할 거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상식적인 사람의 얘기인가? 적어도 시간을 가지고 쾌유를 빈 다음에 쾌유가 되면 좀 충분히 단판이라도 하자 우리가. 적어도 민주당이 새로운 비전을 갖기 위해서 나는 이런 생각들이 있는데 이런 생각이 안 먹히니까 저랑 토론 좀 합시다라고 해서 토론을 하고 난 다음에 안 됐으면 좀 이해를 하겠는데 어떻게 병상에 있는데 하루 만에 답을 안 주면 나간다는 얘기를 합니까? 그게 사람이 할 말입니까? 지금 두 분이 얘기 중에 이제 저는 좀 생각을 달리 하는데 이제 자칫 국민의힘으로 직행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로 들릴 수도 있고 또 이준석 신당으로 바로 가지 않겠냐 가는 것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제가 파악하거나 또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 보면은요 우선은 이분들이 그동안 쭉 그 당내에서 뭔가 다른 목소리를 내고 당내 민주주의에 대한 얘기를 해왔지요. 근데 이분들 아마 네 사람이 기본적으로 행동은 통일할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내일 탈당하는 것으로 거의 사실상 기정사실화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제가 아는 범주 내에서 이낙연 신당으로도 가지 않습니다. 독자 신당을 표방할 걸로 보여집니다. 독자 신당이라고 하는 게 결국 지금 금태섭 전 의원이 중심이 된 새로운 선택. 예. 그 다음에 또 한국의 희망인가요? 양양자 의원. 예. 그 다음에 이준석 개혁신당. 그 다음에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신당을 할지 안 할지가 좀 불투명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네 명이 먼저 우선이 돼서 제가 볼 그러면 때는 이낙연 대표는 신당을 안 하고 탈당만 한다는 겁니까? 탈당은 하는데 신당을 하지 않고 이 신당에 합류할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이게 약간 순서가 달라지죠. 그러니까 본인이 깃발을 들지 않고 들어간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이제 제가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는 오늘 이석현 부의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신당 창당 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 신당에 들어오지 않는다. 신당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약간 애매모호하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좀 지켜볼 일입니다만 제가 거기까지 예측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이 네 사람은 분명히 어쨌든 하나의 단일체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바로 이어서 다음 주부터 이분들이 아마 지금 신당을 추진하고 해왔던 우리 잘 알고 있지만 정태근 전 의원이라든지 박원석 전 의원 이런 사람들과 플랫폼을 만들어서 독자적인 신당 운동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정당하냐 또 명분이 있냐 이건 또 다른 문제고요. 결국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각각의 지금 신당 추진 세력들이 하나의 소위 제3정당이라고 하는 빅텐트로 모이는 데 있어서 이 사람들이 좀 역할하겠다. 그런 방향으로 잡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김주정 의원님 이런 것 같아요. 그 전에 제3세력의 움직임을 보면 여야 정당 대표 정당 빼고 거기에 좀 버금가는 사람이 나와서 3당을 만드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선 앞두고는 정주영의 국민당이라든지 또는 문국현, 안철수 이런 식의 하나의 좀 덩치가 있는 제3당이었다면 지금은 막 이렇게 나와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한번 상황을 봐서 모아보자 이런 흐름이 좀 있는 것 같아 보여요. 네, 그래서 이게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먼저 들고요. 그리고 각각 지금 이렇게 신당을 다 만들어서 한 4-5개 되잖아요. 각 당에서 이렇게 후보를 낸다고 하면은 다 소위 이제 폭망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석도 건질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결론은 다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있고 교집합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찌됐거나 이 신당 세력들이 하나로 뭉쳐지지 않으면 저는 성공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양당 빼고 나머지 중도 무당층의 지지를 좀 모아보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양쪽의 지지층은 이미 결집할 대로 결집했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벌써 지금 지분 얘기 나오고 이준석 정강정책위원장이죠.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역구는 이제 연합해서 내더라도 비례대표는
각자 내자. 뭐 그러니까 벌써 이게 삐르덕 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예. 자리 안 놓고. 그래서 요원한 것 같고요. 오늘 양양자 의원 출판기념회가 지금 오전 또 특이하게 10시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거기에서 또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계단 교수님 말씀에 따르면 저희가 생각했던 이낙연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11일 날 탈당 기자회견하고 이미 뒤에서는 실무 작업이 한참 진행 중이다. 여기까지가 알려진 사실이었는데 또 안 만들 수 있고 원칙과 상식 네 사람이 만드는데 갈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이게 벌써부터 이게 어떻게 되는 건가 좀 싶어요. 정기남 교수께서 이제 엊그제 그쪽 사람을 만나서 들은 얘기니까 가장 그 좀 따끈따끈하겠죠. 따끈따끈한 예. 뉴스인데 일단 지난 7일에 이낙연 전 대표는 계속 간다 하는 입장을 밝힌 적이 있었지요. 그 내용을 한번 듣고 이어가 볼까요? 이번 주 후반에는 제가 인사를 드리고 용서를 구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무능하고 부패한 양당 독점의 정치 구도가 대한민국을 질식해 하고 있습니다. 양당 모두 싫다는 분들에게 선택지를 드림으로써 그분들이 정치 과정에 함께 하시도록 하는 것 야권의 재건과 확대의 작업입니다. 제3의 선택지를 유권자들에게 드리고 싶다. 그게 이제 제3세력 신당의 존재 이유라고 하는 건데 김종욱 교수님 제3의 선택지가 필요한 상황이냐 이거를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그러니까 국민들이 요구하는 가장 중요한 지향이 뭐냐. 올 4월 선거에서 적어도 1년, 근 2년도 안 되게 지켜본 윤석열 정부를 이대로 내버려 두면 국민의 삶이 너무 어렵겠다라고 하는 여론이 60% 이상에 달하는 상황이면 예. 정치권은 이걸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 막아낼 것인가, 바꿀 것인가가 핵심적인 화두여야 되는데요.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등가로 놓고 보면서 동일하게 비판하면서 자기들의 위치를 가져가려고 하는, 그러니까 제3지대의 위치를 어거지로 지금 뚫어내려고 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는 거죠. 국민의 마음과 무관하게. 근데 최근에는요, 이렇게 방송하면 이게 다 근거가 남아있잖아요. 양당 독점 정치가 극에 달았던 때가 언제입니까? 2020년 국회의원 선거 때예요. 따지고 보면요. 그때 선대위원장 누가 하셨습니까? 이분이 선대위원장 하셨어요. 이낙연 전 당대표가 선대위원장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정치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인 역사적 궤적을 보고 저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한 유권자의 판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기가 왜 바뀌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설명하셔야 돼요. 본인이 그 당시에는 그렇게 수혜를 보시고 와서 이제 나의 룸이 없으니까 양당 독점 정치의 피해를 말씀하시면 어떤 국민이 그 말씀에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전 그래서 그러니까 제3지대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 정치학에서는 최근에 이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제 하에서는 오히려 양당 체제가 훨씬 더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다는 논의도 있고요. 또 그렇지 않은 논의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답이 하나로 정해진 게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기대해야 될 건 민심입니다. 민심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래서 민심이 얘기하는 방향으로 갔을 때 가능한 건데 제가 볼 때 제3지대를 만들어서 무엇을 하겠다고 하는 것인지는 없어요. 그냥 단지 하나입니다. 양당의 독점 체제를 깨겠다. 그럼 양당의 독점 체제를 깨는 결과가 뭐냐? 제3지대 정당이 숫자가 많아지는 것밖에 없는 거잖아요. 저는 그것이 지금 정권 심판론이라고 하는 분노에 차 있는 많은 유권자들한테 어떤 의미를 던질지에 대해서 좀 자기 반성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정기남 교수께서는 정세균 총리 정무실장을 하셨지 않습니까? 네. 정세균 총리가 최근에 이제 이낙연 전 대표도 만나고 이재명 대표도 만나고 그랬는데 일단 그분은 항상 통합을 강조하는 분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통합이 안 되고 분열로 가는 책임이 어느 쪽에 더 있다고 보시는 것 같습니까? 글쎄요, 좀 조심스러운데요. 누구의 책임이냐를 떠나서 이제 정세균 총리, 전 총리 같은 분은 당대표가 갖는 책임이 막중하다. 분열이든 어떤 이런 상황도 결국 당대표의 책임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왜? 지금 현 시기에 민주당의 당대표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 시기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에 대한 무한 책임을 갖고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주기 바란다. 이런 관점이 하나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낙연 전 총리 같은 경우,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과연 명분이 있는 짓이냐? 명분이 없지 않냐? 그럼 어쨌든 간에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대의가 있기 때문에 그 전선에서 흐트러지면 안 되기 때문에 한 번 더 고민하시라. 또 재고하라. 이런 얘기를 중간에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형적인 통합 논제의 얘기인데 저는 이제 김종욱 교수랑 얘기하면서 이게 또 논쟁이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만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대의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게 지금 시대 정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고 해서 양당제가 대의다. 저는 여기엔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금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분노가 커지면 커질수록 민주당에 대한 반감 또한 커지는 건 사실입니다. 과연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가장 유권자들의 마음을 담아내는 방식으로 제대로 싸워내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거기에 말 그대로 제3의 세력이라는 것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근데 그거 자체를 부정해버리면 과연 민주당이 얼마만큼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적 평가를 받고 있는지, 왜 윤석열 정권 지지율 30% 초반대에 불구함에도 불구하고 또 윤석열 아바타라고 하는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들어섰음에도 불구하고 정당 지지율 오차범위 이내에 있습니다. 자, 양당 간의 적대적 공생관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정치사에서도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단지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고 하는 대의에서 벗어나는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견인해낼 것인지, 그들을 연대의 틀로 끌어들일 것인지, 이 고민이 같이 병행돼야 되는 것이지, 제3세력을, 제3정당 세력을 그런 식으로 이렇게 폄하만 해버리면, 소위 우리가 그걸 견인해낼 동력 자체가 사라진다는 점에서, 저는 정면으로 김종욱 교수 얘기 반대라기보다는 좀 그런, 뭐랄까, 중층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쟁점이 제3지대의 그 3지대가 어떻게 분화될 것이냐가 쟁점이 아니고, 지금 좀 전에 정기남 교수님 말씀하신 그 단독 보도 사안이에요, 이거 지금. 왜냐면 이낙연 전 대표가 창당을 중지를 하고 지금 4명 탈당 신당에 들어간다라는 거는 굉장히 이게 큰 변화거든요. 이거는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은 연동형으로 지금 안 간다라고 거의 판단을 하기 때문에 신당 창당에 있어서 우리가 의석을 확보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이 되게 심각하게 들어갔다는 얘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론조사 꼭 1월 5일에서 6일 한 자료를 보면은 전화면접조사와 ARS 조사가 있는데 무당층이 전화면접조사는 17.8이었는데 ARS는 4.3으로 확 줄어들어요. 그게 어디로 가냐면 이 민주당으로 가는 걸로 지금 여기 조사상에서는 나오거든요. 민주당이 40.1에서 49.4. ARS랑 전화면접을 비교한 거는 우리가 투표율을 대입한 것과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내년 총선에서 어느 당이 승리할 거냐. 이거는 양당이 비슷하게 나왔어요. 민주당이 36.3, 국민의힘이 33.1인데 요거는 인물 변수가 반영되지 않은 현재 정당의 결집도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어쨌든 투표율이 높아지고 인물 변수가 들어가게 되면 민주당이 상당히 사이즈가 커질 수 있다. 무당층이 그쪽으로 이동할 수 있다. 이걸 지금 보여주는 데이터가 있다는 거죠. 이낙연 신당을 바라보는 국민들, 특히 이제 윤석열 체제를 끝장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함께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하는 그런 걱정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당을 위해서, 그러니까 신당을 만드는 그 선택보다는 민주당을 분열시키는 그쪽에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 걱정이 아마 이낙연 신당을 바라보는 그런 걱정인 것 같습니다. 동쪽바다 독도님이 이낙연 이름으로 삼행시를 지어주셨는데 이낙연은 욕심을 내려놓으면 낙동강 오리 아래서 연륜 있는 정치인으로 남을 것입니다. 그런 걱정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요. 지금 어떻게 판이 최종적으로 짜여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 총선에서 정말 분명하게 국민들이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에도 당하고 이번에도 속으면 정말 절망하는 국민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신당을 바라보는 시각이 참 착잡하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총선 앞두고 또 한 가지 좀 특이하게 살펴볼 만한 게 초선 의원들의 불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라고 하는 점인데요.
꽤 많습니다. 지금 김웅 의원, 그전에는 이탄희 의원, 소방관 출신 오영환 의원 또 몇 분들이 있는데 그 전에도 이 앞번 총선, 그러니까 이 앞번 국회 때 몇몇 분들이 있었죠. 표창원 이철희 예, 의원도 표창원 있고 표창원 의원도 있고 그런 분들은 그때 그만두는 변이 뭐였나요? 개인적으로는 들어보면 정치가 잘 맞지 않는다라는 정치가 안 지지가 맞는다. 있었던 것 예. 같아요. 예. 뭐 현실 정치에 신물나고 예. 좀 회의를 느끼고 이런 것 같은데 글쎄요. 근데 대부분 보면 전문가분들이 잘 못 견디시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주로 이제 전문가라는 틀로 영입된 들어와서 분들. 예. 자기의 전문적인 영역들을 통해서 자기 정치적인 공간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뭐 정기덕 선생님 다 아시겠습니다만 그 전문가들로만 되지 않는 이 정치권 내부에 여전히 파벌 개파리가 다 존재하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있지 않으면 자기가 아무리 좋은 걸 만들어도 관철이 잘 안 돼요. 그러면 그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쌓이면 내가 이 짓거리를 뭐 하러 하나 여기 와서 밖에 나가면 내가 방송하면 돈도 많이 죄송합니다. 돈을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으로서 자존감이 계속 떨어지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고요. 전 그래서 아까가 양화를 붙여가는 것처럼 좀 제가 볼 때는 정치권도 좀 그런 분들에게 공간을 좀 열어주면서 그런 분들이 적어도 이제 정치의 꾼들의 향연이 아닌 전문적인 얘기를 할 때 존중해주고 그걸 반영해주면서 또 전문가와 기존의 정치를 오랫동안 했던 분들이 좀 조화롭고 균형 있게 좀 봐야 되는 측면이 있는 건데 어느 순간 빽빽하게 양당 체제가 진행이 되면서 그 어떤 파벌의 선이 안 닿거나 줄이 안 닿거나 되면 다음번에 정치적인 생명을 연장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이런 문제가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좀 강화된 측면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측면인 거고 또 하나는 또 수준이 좀 많이 떨어지긴 하는 것 같아요. 최근 그때 분들은 지금 뭐 김종욱 교수가 잘 얘기했는데 그때 분들은 좀 순수한 데도 있어요. 이게 전문가 출신으로 들어와서 나름대로 4년 동안 그 분야에서 열심히 의정 활동을 했습니다. 그럼 이건 당으로부터 자기한테 주어진 그 기회를 잘 활용을 했고 또 본인도 원 없이 활동을 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제 그만두겠다예요. 근데 지금 정치판에 이번 국회를 보면 좀 그게 달라요. 이번 정치판 비례대표들이 전부 다 지역구에 다 출마한다는 거예요. 꼭 비례를 한 사람들이 지역구에 나가야 한다라는 무슨 철칙이 있습니까? 비례라고 하는 것은 그 전문성을 4년 동안의 의정 활동에 통해서 원 없이 한번 발휘하시라라고 하는 측면이 더 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비례대표는 계속 시대 상황 변화에 맞게 젊은 층이라든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영입할 수 있는 창구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비례대표들은 보면 민주당 뭐 국민의힘 할 것 없이 전부 다 본인들이 의정 활동을 정말 잘한 사람이고 자기들이 꼭 지역구에 출마해야만이 정치를 계속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것 아닌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난 4년 전만 하더라도 뭐 최은열 의원이라든지 김성수 의원, 이철희 의원들 저는 오히려 이렇게 의정 활동을 4년 동안 잘한 비례대표는요. 당에서 정말 전략적으로 어느 지역을 좀 줘서 여기에 출마하도록 이렇게 한다든지 하는 게 필요하지. 오히려 이 말 그대로 좀 순수하고 나름대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은 이 정치 환멸을 느끼고 더 이상 뒤로 돌아서는 반면 오히려 그 실력도 안 되고 사실 좀 어떻게 돌아가는지 좀 궁금한 사람들이 대부분 또 지역구 나가겠다고 하는 그런 행태. 저는 좀 4년 전과는 좀 상당히 대비되는 행태를 보여집니다. 누군지 궁금합니다. 이런 얘기는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초선 의원들의 불출마 선언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요. 왜 정치를 해야 되는지, 왜 국회의원이 돼야 되는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정치를 시작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4년간 겪어본 국회, 4년간 겪어봤던 정치가 어떤 것을 안겨줬길래 나는 이 다음 국회에 출마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을까요? 이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현실을 들여다보는 어떤 그런 시험지가 될 것도 같습니다. 불출마 선언을 한 의원들의 얘기를 한번 좀 차례로 들어볼까 하는데요. 먼저 국민의힘 김웅 의원 얘기부터 들어볼까요? 저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의 국민의힘이 민주적 정당인지를 묻습니다. 제 답은 그렇지 않다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께 표를 달라고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저는 체포 동의
포기 선언에 동참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법률가로서의 원칙과 보수주의 정신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공천권 때문에 헌법상의 제도를 조롱거리로 만드는 것에 동참하지 않겠습니다. 예. 김웅 의원도 참 연구 대상이에요. 그 김웅 의원이 쓴 책이 검사 외전인가 내전인가. 네. 저 그 책을 참 재밌게 읽었어요. 그러면서 참 책 그 정치한다고 하기 전에 상당히 좀 마음이 따뜻한 검사구나. 글솜씨가 좋구나. 그러면서 뭐 또 특수부 출신이 아닌 형사부로만 쭉 살아온 검사들의 일상을 이렇게 들려주면서 정말로 정치검찰 말고 제대로 된 검사들은 얼마나 대한민국을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는가 이런 것을 느끼게 해줬는데 이제 그 책으로 인기를 끌면서 이름이 알려지고 결국은 또 정치권으로 가는 걸 보고 아, 참 정치권으로 다 이렇게 가야 되는가 좀 아쉽기도 했다가 근데 이제 국민의힘으로 가는 걸 보고 좀 더 놀랐고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저는 이제 진보적인 성격이 더 강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쩔 수 없는 검사인가 그랬다가 근데 이제 또 손준성 검사 고발 사주 의혹의 당사자 아닙니까? 근데 이제 나중에 떳떳하게 얘기를 못 하더라고요. 뭐 기억이 안 난다. 뭐 그거 거짓말인 걸 누가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뭐지 저 사람은? 그랬는데 또 윤석열을 또 막 비판을 해. 뭔가 뭐 같아요? 저 김병욱 교수 한번 분석 좀 한번 해보세요. 왜 그렇게 가장 어려운 걸 저한테 질문을 하십니까? 좀 근데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저도요 이분을 잘 모르겠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만나본 적도 없습니다만, 근데 이분의 본질은 아마 1월 20일경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고발 사주와 관련된 재판의 1심이 아마 판결이 날 겁니다. 근데 일단 공수처가 5년을 구형을 했어요. 근데 이건 이제 손준성 검사에 대해서 예. 구형을 한 건데요. 그러니까 고발을 사주한 사람이 손준성 검사 아니겠습니까? 그 사주를 받고 고발 조치를 하는데 하나의 역할을 했던 것이 김웅 의원인데요. 전 적어도 검사를 하고 국회의원을 한 사람이 이런 행위를 했다고 얘기한다면 그분이 하는 말을 신뢰할 수 있을 것인가라고 하는 근본적인 고민이 있다. 전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었는지 본인이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으신다면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처럼 말의 맥락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진정성을 믿기 매우 어렵다. 전 그래서 김웅 의원의 진정성은 1월 20일 1심 재판 이후에 그 사건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본인이 어떻게 얘기하는지를 봐야지만 저 사람이 진짜 나름대로 말을 할 때는 진심이 있었구나라고 제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그 이전까지는 판단을 유보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번 재밌는 게 일단은 국민의힘이 민주주의 정당이냐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다음에 불체포 동의안, 그러니까 불체포에 대한 특권을 포기하는 걸 동의할 수 없다고 얘기했거든요. 국민의힘 당론하고 반대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대목은 좀 높게 평가해요. 그 자기 어떤 정치적 소신을 예. 그 자기가 소속된 정당에 대해서 이 당이 무슨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반대이기 때문에 나는 포기하고 그 정책적인 부분도 내가 반대하기 때문에 불출마한다. 요거는 굉장히 저는 높게 평가합니다. 예. 근데 저분 스타일 자체가 글 쓰는 게 더 잘 맞는 분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젊은 세대들이 이 정치인이라는 직업에 대해서 매력을 못 느낄 수 있다. 김웅 의원이 젊은 세대에 들어가나요? 50대니까 이제 예. 그 정치를 하는 세대로 보면은 초선을 이미 했기 때문에 젊은 세대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신세대라고 할까? X세대에 해당하는. 왜냐면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는 그냥 이건 무조건 내가 해야 된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간 어떤 세대 차가 보인다. 정치권 안에서. 5선까지 하고도 한 번 더 하겠다고 당을 옮기는 의원이 있는가 하면 초선하고 그만두는 김웅 의원의 입장 봤는데요. 이현님이요. 김웅 의원은 고발 사주 폭로하고 그만뒀으면 박수 받았을 텐데 박수야 받겠지만 또 벌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이 같은 날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참 이거 뭐 교차로 뭘 어떻게 하는 건지 그러니까요. 모르겠는데. 여러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김웅 의원 같은 사람은 이제 민주정당도 아니고 우리 당은 막 비판하고 특히 이제 홍범도 장군 동상 옮기는 거 최상병 사건 이거에 대해서 박정훈 대령에게 했던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비판하고 이랬던 사람인데
그러면서 불출마 선언하는 초선을 보면서, 근데 그것도 저는 좀 무책임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 구민에 대해서 예의도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악착같이 잘해서 내부에서 조금 비판해주면 더 좋을 텐데. 또 한편 민주당에서 오선했던 분은 이 초선 의원이 이렇게 비판하는 이 당으로 들어가서 의기투합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참 이게 아이러니하네요. 저는 오히려 하나만 좀 덧붙이면요. 그 이탄희 의원이나 또 민주당의 홍성국 의원이나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좀 이렇게 의미 있는 초선들 예. 나름대로 전문성도 가지고 또 정치적 어떤 현안에 대해서 자기 목소리를 내온 이탄희 의원 같은 경우 뭐 선거구제 문제와 관련해서 과거로 회귀되는 병립형에 대해서 반대한다라고 하는 분명한 자기 입장을 피력한 적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그 초선 의원들이 좀 더 좀 파이팅하고 본인의 어떤 그 정치적 역할을 위해서 최선을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었는데 그런 분들은 불출마하고 오히려 3선, 4선, 5선 하면서 소위 20년 뭐 가까이 소위 그 기득권으로 당내 기득권으로 어떻게 보면 안주하고 있는지도 있다고 평가받는 이른바 586 세대의 어떤 기득권 세력들 이런 분들의 자기 반성과 성찰 꼭 불출마냐 아니냐를 제가 뭐 강제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좀 같이 병행했으면 좋겠고 그런 사람들이 더 우선해야 되는 것 아닌가. 예. 저는 그런 생각이 더 많습니다. 이탄희 의원은 사실 좀 의외이긴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부터 뭐 연동형 비례대표 이런 걸 놓고 당에서 반대 목소리를 내기는 했는데 나름 의정 활동을 활발히 했고 국민들의 지지도 꽤 많이 있었던 의원인데 또 포기 선언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또 뭘까 궁금한데 들어보시죠. 저는 오늘 제게 남아있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호소드립니다. 22대 총선에 제게 남아있는 출마 기회를 다 내려놓고 백의종군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것도 또 앞으로 가질 가능성이 있는 것도 다 내려놓겠습니다. 선거법만은 지켜주십시오. 퇴행만은 안 됩니다. 퇴행만은 안 됩니다. 간곡하게 호소드립니다. 한번 퇴행하면 다시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기득권을 내려놓고 국민의 삶을 지키는 목적이 있는 싸움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민주당과 정치개혁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김유정 의원. 선거법을 지키기 위해서 의원직을 내려놓는다. 조금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이상주의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일부에서는 나중에 대선에 출마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직을 내려놓는 것 아니냐 더 큰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그러기엔 너무 멀리 있지 않습니까? 본인한테 아마 그렇게 물어보면 본인은 절대 아니라고 얘기하겠죠. 옆에서 이제 꿈보다 해몽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뜻은 알겠어요. 그리고 그 분명한 소신에 대해서 저렇게 피력하는 것도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거죠.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지역에서 불출마 선언까지도 좀 의아했지만 이 본인 소신 때문에 왜 불출마를 하는지 저는 좀 이해는 안 됐지만 그것까지는 이해했습니다만은 아예 이제 전체 어느 지역에도 그때 당시에 이제 용인 지역에서 불출마 선언할 때는 당에서 뭐 가라는 곳에 가겠다 이제 이런 취지가 좀 남아 있었는데 아예 불출마 선언을 해버리고 나니까 좀 아쉽고 이렇게까지 할 일인가 싶어요. 현실적으로 특히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목소리 높이지 않고 조곤조곤 그래도 기선제압할 수 있었던 몇 안 되는 의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그런 점에서 좀 아쉬움이 많이 큽니다. 이탄희 의원 불출마하는 김종욱 교수는 어떤 쪽에서 해석하십니까? 일단 그 전에 이제 제가 이쪽 지역구에 있는 분들을 좀 뵌 적이 있어요. 근데 매우 절망하십니다. 왜냐하면 표창원 의원, 이탄희 의원. 그쪽 같은 지역구예요? 예, 그렇게 말씀. 그래서 자기들은 진짜 좋은 정치인을 얻었다고 생각해서 매우 좋아했었는데
두 번이나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우리가 정치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매우 절망스러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진짜 좋아했더라고요. 표창원 의원도 좋아했었고 이탄희 의원도 좋아했었고 야 우리 지역구가 이런 좋은 의원을 가지고 있구나. 좀 그래서 이탄희 의원에게 좀 이런 지역구민들이 계시다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 싶고요. 아마 이탄희 의원은 원칙 있는 승리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원칙을 지키면 승리할 수 있다. 국민과 약속한 것을 지키면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하신 매우 이상적인 측면이라고 하는, 이건 제가 볼 때 현실 정치하는 분들이 그런 거죠. 계산을 해보니까 그렇지 않아라고 이제 다른 분들이 말씀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병립형 또는 뭐 권역형 병립형을 얘기해서,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승리를 통해서 심판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내부에서 여전히 민주당 내부에서 경론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 되는데, 경론을 벌이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치에도 민심을 믿는 낭만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주로 이제 이런 방송 나와서 최종병기 활이라는 명대사를 주로 활용하는데요. 바람은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극복하는 것이다. 정치를 할 때 흔히 계산에 빠질 경우가 많습니다. 몇 석. 근데 항상 선거는 계산으로 그 계산된 결과가 나오지 않았던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쩌면 민심을 믿고 좀 원칙 있게 나가는 것도 선거 승리의 중요한 길 중에 하나였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이탄희 의원이 저렇게 벼랑 끝까지 서야 할 필요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제가 이탄희 의원을 개인적으로 잘한다면 토론을 해보고 싶습니다만 예. 그 이탄희 의원 개인을 떠나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좀 그런 방식의 나름대로 민심을 믿는 좀 그런 흐름들이 중요하게 좀 만들어져서 저 당은 민심을 따르는구나 라는 얘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선택 쉽지 않죠. 그래서 한번 좀 같이 생각해 볼 의미가 있지 않느냐 싶은데 반응은 다양합니다. SMS687님. 왜 정직을 이상주의라는 세상이 됐는지 씁쓸하네요. 이탄희는 정치를 계속해야 합니다. 국회 썩은 물을 정화시키는 마중물이 될 사람이니까요. 그렇지만 남호정님이신지 정남호님인지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 지금 선거법이 문제냐, 나라가 망하게 생겼는데 이탄희 한심하네. 그런 의견 주셨고요. 김영란님, 이탄희 의원님 불출마 소신 접어주십시오. 지금은 아닙니다. 일단 정치 현실이 암울합니다. 좀 더 있다가 소신 피력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1도 한라사님, 이탄희 의원님 민주당의 소중한 사람이죠. 근데요, 지금 선거제도가 중요합니까? 이 정부랑 싸우는 게 중요합니까? 콩이맘님도요. 이탄희 의원은 좀 안타깝습니다. 좀 더 정치를 배웠으면 좋았을 걸. 초선이 자기 정치를 한다는 것이 어려운 것인가 봅니다. 다양한 반응들입니다. 아무튼 이탄희 의원 의정 활동을 좀 잘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불출마 선언이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게 하는 것 같고, 한 사람만 더 살펴볼까요? 소방관 출신 오영환 의원도 불출마 선언을 했죠. 좀 진작에 하긴 했는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출마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날 우리 정치는 상대 진영을 누가 더 효과적으로 오염시키는지를 승패의 잣대로 삼으려 하고 있습니다. 무너진 민생 경제와 국민의 고통 속에 현 정부 실정을 지적하는 곳조차 방탄이라는 이름으로 매도하고, 모든 문제가 전 정부 탓이냐, 현 정부 무능 탓이냐의 극한 대립에서 단 한치도 벗어나질 못하고 있습니다. 작은 양보와 타협조차 쉽게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화를 거부하고 오로지 수사와 감사의 칼부터 들이대는 윤석열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 고집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제 저는 국민을 위해 헌신하던 제가 있던 곳이자 제가 있어야 할 곳, 저의 사명, 국민 곁의 소방관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합니다. 2023년 4월 20일, 그러니까 아주 일찍이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정진환 교수님,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됐나요? 오영환 지역구죠. 지역구로. 네, 의정부입니다. 예. 네. 지역구 의원이 저렇게 일찍이 불출마 선언하는 거 참 쉽지 않은데. 그렇습니다.
이제 저 부분을 좀 평가를 해야 될 것이 지금 이 나라 정치가 내가 정치의 뜻을 실어서 펼 정도의 환경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절망감 이런 것도 읽히고 내가 정말 좋아하는 일 소방관으로 돌아가겠다. 그런 부분에서 박수 치지 않을 국민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뭐 소방관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메시지는 울림이 있죠. 그리고 어떤 전문직, 과거 이제 우리가 정치권에 진출한 사람들을 보면 변호사, 교수, 뭐 검판사, 법조인들 이런 사람들과는 달리 어떻게 보면 그 일상에서 어떤 그 직업의 한 일원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들이 국회라는 공간에 왔다가 다시 돌아간다.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오영환 의원이 이제 그 은퇴 변은 뭐 아주 이렇게 울림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자, 왜 저런 일이 발생할까? 저는요, 지금 무분별하게 지금 벌어지는 소위 이른바 인재 영입에도 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선거 때만 되면 인재 영입이라고 하는 그런 그림을 가지고 정말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셔옵니다. 그리고 뭐 지역구도 출마하고 비례대표도 출마하는데 과연 그분들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 지금 정당 구조와 우리 의회 구조가 제대로 지금 기능화되어 있느냐. 그런 부분에서 저분들이 느끼는 절망감은 대단히 컸을 거다. 오히려 정말 오영환 의원의 그 기자회견문에도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저는 현실 정치에 대한 회의감이 가장 컸을 거라고 보고요. 또 말 그대로 국회의원이지만 여야 구도 속에서 말 그대로 하나의 본인의 적극 역할을 하기는커녕 그냥 하나의 그 기능, 부품 정도로 소모되고 마는 그런 정치 현실에 대한 저는 뭐 깊은 어떤 성찰이 있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불출마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저분들이 불출마를 제가 뭐 폄하하거나 평가할 생각은 없습니다만 우리가 정치권의 어떤 많은 분야의 각 분야의 인재들을 영입할 때 소위 그분들이 정말 제대로 역할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그런 정당과 정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더 선행돼야 되지 않겠는가 뭐 이런 생각이 더 큽니다. 예. 이렇게 초선 의원들의 불출마를 보면서 이걸 희망으로 봐야 될지 또는 절망으로 봐야 할지 각자 국민들이 판단할 몫입니다. 다만 소신을 지키고 그 소신대로 발언하는 정치인들은 좀 많이 있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소신 발언을 담아내는 그런 용기와 도량도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민의힘 비대위원으로 들어갔죠. 김경률 경실련 쪽에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예. 참여연대. 참여연대. 네. 이분도 조금 뭐 정체성을 두고 좀 논란이 좀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으로 들어가서 지금 국민의힘 특검법 거부권에 대해서 좀 쓴소리를 쏟아냈는데 이런 말들이 계속 또 나올지도 관심입니다. 끝으로 이 내용 한번 짚어볼 텐데요.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서 일단 국민의힘은 빨리 하자. 그렇지만 민주당은 여러 가지 이제 상황을 좀 고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권한쟁의 심판하기로 했고 그러면 시간을 좀 벌겠지요. 나중에 공천 가지고 국민의힘 시끄러워지면 이탈표도 생길 수 있고 그러면 거부권 못해도 다시 또 제의해서 통과시킬 수도 있다는 계산인 것 같은데 이번에 뭐 이런저런 대안으로 내놓은 제2부속실 설치라든지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얘기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나옵니다. 김경률 비대위원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특검 여론이 많은 분들이 특검은 악법이다. 이 부분은 동의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 여론이 70% 가까이 특검에 찬성하는 것은 이야기할 바 못할 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김건희 여사에 대한 리스크라고 생각하거든요. 모두 다 그걸 알고 있습니다. 말을 못할 뿐. 아 그래요? 예. 모두 다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선 4선 의원도 알고 있고 용산 대통령실도 알고 있고 전직 장관도 알고 있음에도 6글자를 지금 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희 같은 비대위원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돌아갈 길이 있는 저는 돌아갈 길이 있어야 돌아갈 곳이 있어야 더 잘 싸운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뭐 3개월 이후에 어디든지 돌아갈 수 있고 1개월 후에도 돌아갈 곳이 있기 때문에 얘기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저 6글자가 이제 김유정 의원 김건희 리스크인데 저런 소리가 나와야죠. 나오는 게 정상이죠. 그래야 비대위인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참여연대에서 일하다가 조국 교수 비판하고 이러면서 이제 굉장히 이제 민주당 진영과는 등지고 여기 가게 됐는데 저런 순서리 좋아요. 그런데 저러다가 본인이 비대위에서 잘리지 않을까 걱정이 돼요. 저는. 왜냐? 통상 우리가 한동훈 비대위를 생각하면 박근혜 비대위를 떠올리면서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이 비교를. 그런데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일단 변화하고 혁신할 준비가 되어 있던 비대위였어요. 일단 위원장이 그랬고 MB와 각을 세우면서 MB도 이제 결단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랬고 그 안에 위원들도 그때 이준석, 뭐 김종인, 이상돈 교수 4대강 결사 반대했던 이상돈 의원 이런 분들이 다 들어가서 함께 의기투합해서 소리를 내줬던 거죠. 위원장도 그런 생각이 있었던 거고. 그런데 지금 그 내부에 지금 비대위원 보잖아요. 김경률 회계사 한 사람 빼고는 얘기하는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은 아예 이제 낙마해버렸고 그런 상황이고 한동훈 위원장이 변할 생각이 전혀 없잖아요. 본인이. 김건희 특검은 악법이고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은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위원장 밑에서 김경률 비대위원 혼자 저런 김건희 리스크 6글자 말했다고 뭐가 달라지겠어요? 전혀 안 달라지죠. 김정욱 교수님 저런 목소리들이 이제 나온다는 게 저는 뭐 소신 발언도 있지만 저런 얘기가 안 나오는 게 이상한 상황이 된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안 나오게 하려고 했는데 한 명을 잘못 끼워 집어넣은 거죠. 왜냐하면 제가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아니 비대위원장에 취임하기 전에 이미 비서실장 국무총리 다 만나가지고 야 거부해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미 제가 볼 때는 거부권이라는 행사를 전제로 해서 왔기 때문에 그러면 취임한 비대위원장이 알아가지고 이런 얘기 할 사람을 집어넣지 말았어야 되는 거죠. 저는 이런 얘기 한마디도 매우 싫어할 겁니다. 왜냐하면 조중동 사자 같은 나옵니다만 김건희 씨가 그 여성 의원들 모아놓고 자기의 개인적인 리스크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다면서요. 그게 아니다 이런 얘기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평상시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촉을 세우고 있었겠습니까? 근데 김병률 씨가 이런 얘기 했다는 게 보고가 들어가게 되면 걔는 누가 비대위원으로 주대한 거야?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 70%가 특검을 받아서 의혹이 있다면 의혹을 풀거나 죄가 있다면 죄값을 받거나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공당이 상식적이라면 수용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그걸 막기 위해서 비대위 만든 거 아닙니까? 근데 뭘 바라하겠습니까? 그리고 김병률 씨의 저 말 한마디를 가지고 저 당이 변할 거라고 생각할 국민이 어디 있습니까? 전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란 말도 제가 볼 때는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분은 제가 볼 때는 뭐 좀 미안한 얘기지만 눈치는 없으신 것 같아요. 저쪽이나 이쪽이나 왔다 갔다 하시면서 그냥 본인이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시는데 비대위는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라는 말씀을 간곡하게 드리고 싶습니다. 정연한 교수님, 제가 박근혜 정부 때 그런 얘기 들었어요. 김기춘 비서실장이 이렇게 장관이라든지 뭐 고위직 발탁할 때 그걸 꼭 물어본대요. 그러니까 이제 사전에 면접하는 식으로 5.16을 어떻게 생각해? 뭐 이렇게. 예. 이번에 비대위원들 뽑을 때 거부권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좀 물어보고 뽑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사상 검증을 분명히 했어야 되죠.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들은 얘기입니다만 조선일보가 신입사원을 뽑을 때 면접에서 이승만 대통령을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걸 꼭 물어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원초적인 사상 검증을 그 보수 세력들이 참 많이 해왔지요. 뭐 그런 연장선상에 있어 보이고요. 저는 뭐 좀 전에 김유정 의원도 잘 말씀하셨습니다만 한동훈 비대위가 거의 약발에다 떨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 사실은 박근혜 비대위로 역할을 좀 하지 않겠냐 과거에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만 거의 뭐 황교안 비대위보다 못한 상황이 되는 것 같다. 급기야 오늘 아침 한겨레 만평 얼마나 재밌습니까? 용산에 비대나 고치는 비대위원장이라는 그런 조롱거리로 좀 전락하고 말았어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소위 민심과 떨어져서 나름대로 반성과 성찰하지 못하는 한동훈 비대위가 있는 한 정부 여당의 총선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지금 빠져들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아니, 전국을 갈고 다니고 있는데
그것까지 뉴스가 되잖아요. 맨날 기차표 또 끊었다, 또 놓쳤다, 사진 찍느라 이러는데 아니 그것까지 감안해가지고 표를 끊어야죠. 한두 번도 아닌데 한동안 아무리 돌아다녀도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는 여전하고요. 듣기 좋은 노래도. 네. 근데 이제 거부권 얘기가 나왔으니까 오늘 이은영 소장님 나오셨으니까 거부권 행사한 이후 지지율이 어떤지 궁금한데 리얼미터가 조사한 게 있죠? 일단은 이게 지금 여론조사 꽃하고 리얼미터하고 조금 방향성이 다르게 나왔어요. 예. 리얼미터는 좀 하락한 걸로 나왔는데 여론조사 꽃은 좀 상승한 걸로 나왔거든요. 근데 둘 다 30% 중반대예요. 대통령 지지율이. 부정평가는 60%대고. 그래서 좀 큰 변화는 없다. 이 여론 대통령에 대한. 예. 일단 리얼미터는 리얼미터 2030 세대에서 상당히 좀 많이 빠진 빠졌습니다. 걸로 그렇게 예. 조사가 됐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건 거부권 행사하고 좀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될까요? 거부권 행사 관련 젊은 세대에서 빠졌기 때문에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여론조사 꽃에서는 왜 좀 더 오른 걸로 나올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는 약간 이제 그 거부권 행사가 또 위기의식을 고조시켜서 지지층 약간의 결집을 또 가져왔을 수도 있거든요. 예. 예. 그래도 뭐 지지율 여전히 35.2%고요. 예. 이렇게 여론조사가 계속 30%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도 이제는 의뢰 그러려니 하고 신경도 안 쓰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대통령의 존재감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지금 대통령이 누군데요? 그러니까요. 예, 오늘은 좀 주제가 좀 무거웠습니다. 정치를 왜 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천착하다 보니까요. 좀 무거워진 느낌이 있습니다. 오늘 또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이 꽤 많으신데 오늘은 뭐 릴레이를 하셨네요. 슈퍼챗 릴레이 뭐 운동하셨습니까? 예, 소병률님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렬이 아니라 률이라고요. 률 정어리 TV 화이팅. 아이고 죄송합니다. 이제 소병률님 확실히 알겠습니다. 파락군 일진 출신님, 코니아트님도 2번이나 보내시면서 돈을 많이 벌게 해주고 자기 집값을 올려줘서 부자처럼 살 수 있게 해준다는 정치인들의 달콤한 말에 속아 우리가 윤석열 같은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은 것 아닌가요? 이명박과 박근혜를 경험하고도 우리는 여전히 욕망에 잠시 눈이 멀어도 그와 같은 자들을 대통령으로 뽑은 건 아닐까요? 저부터 반성합니다. 에머리 용님 미국에 계신 것 같습니다. US 달러 99.99달러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일님, 나우누리님, 현장에서 일하는지라 끝까지는 못하지만 언제나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동쪽바다 독도님, 언론 정의가 살아 숨쉬기를 바라며 릴레이 동참합니다. 박혜리님, 반모님은 하나, 둘, 셋, 넷, 5번에 걸쳐서 쏘셨네요. 이렇게 많이 쏘세요. 권력은 없어도 5천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모님 그리고 보스형님 TV도 오늘 4번이나 하셨고 릴레이 참여하실 분 찾습니다. 점심 단식합니다. 아이고 그러지 마세요. 블루토파즈님도 말리셨네요. 단식 투쟁하지 마세요. 보스형님 참여요. 참여요 뜻으로 보내주신 겁니까? 참아요라고 하신 겁니까? 예, 이렇게 또 슈퍼챗으로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그 뜻 헛되지 않게 정신 똑바로 차리고 정의와 상식의 새로운 바다 잘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어제부터 지금 계속 새로 만들어주신 쇼츠 동영상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렇게 솜씨 좋은 분들이 많이 계셨는지 정말 몰랐습니다. 오늘 또 몇 분 소개해드릴 텐데 한번 보실까요? 대선 후보 때 국민의힘에서 대장동 특검을 하자고 했습니다. 그때 윤석열 후보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한번 들어보실까요? 떳떳하면 수정기관 통해서 권력자도 조사받고 측근도 조사받고 하는 것이지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죄 졌으니까 거부하는 겁니다. 대장동 특검 하자고 그러니까
제가 대학원 중수부 과장할 때 11년 전에 했던 그 사건에 무슨 고발 사주까지 끼워넣어서 하자고 해서 저는 하라 그랬습니다. 왜냐? 걸릴 게 없으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왜 안 합니까? 진상을 밝히고 조사를 하면 감옥에 가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특검을 왜 거부합니까? 혹시 김건희 여사가 죄지었으니까 거부하는 겁니까? 진상을 밝히고 조사를 하면 김건희 여사 감옥에 가기 때문에 못 가는 겁니까? 많은 국민들이 이 질문을 다시 대통령에게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의 입장을 밝히겠습니다가 아닙니다. 그걸 잘 보셔야 합니다. 대통령실의 입장입니다. 아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대통령의 뜻을 밝혀야지 대통령실의 입장이라뇨. 자, 저렇게 특검을 왜 거부하냐, 거부하는 사람이 범인이다 이런 얘기 할 때만 해도 그래, 특검 출신이고 정말 뭐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 그런 사람이니까 대통령 되면 똑바로 하겠지 그런 기대 가졌던 것 아닙니까? 찍으신 분들? 예, 속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어떤 정당을,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은 걸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부터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 정의와 상식의 새로운 바다 백운기의 정어리 TV와 함께하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목도리가 컬러별로 몇 개 있으세요? 아, 그것도 물어보시더라고요. 싼 거라서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걸치는데 넥타이를 안 차니까 대신 이렇게 하는데 좀 따뜻하고 또 본의 아니게 저는 오늘 핑크로 맞췄습니다. 글쎄요. 내일은 맞출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김유정 의원님하고 저거 핑크 했는데 우리 내일 색깔을 미리 좀 맞춰볼까요? 예. 쇼츠 동영상 만들어서 보내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주시면은요, 저희가 우리 홈페이지에 올려드리고 또 이렇게 소개도 해드리고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백운기 정치 1번지 백운기의 정어리 TV입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그런 동영상 분기별로 골라서 좋은 선물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댓글 당첨되신 분들은 우리 홈페이지에 이메일 남겨주십시오. 주소 남겨주시고 나는 클렌징 폼 받고 싶다, 나는 영화표 받고 싶다 표시를 해주시면 거기에 맞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함께해 주신 네 분 패널 정기남 교수님, 김종욱 교수님, 이은영 소장님, 김주정 의원님 네 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내일 오전 11시 백운기의 정치 1번지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